엄마는 한숨을 쉬더니 손전등으로 내 침대 밑을 비췄어. 그 순간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어. 침대 아래에 있는 빈 과자 봉지랑 부스러기들, 그리고 털이 있었어. 엄청난 양의 털. 한 움큼씩. 그리고 맨 아래쪽엔 우리가 제시 첫 둥지로 썼던 구겨진 가방이 있었어. 엄마가 굳은 목소리로 말했지. 너 설마 로드킬 같은 거 해서 집안에 들인 거야? 뭐야 이거? 대체 어떻게... 아니 엄마, 나 그거 내 거 아니야. 엄마는 비웃듯 어깨를 으쓱했어. 아, 미안. 여기가 네 방이라는 걸 깜빡했네. 네 공간 관리할 책임도 없는 애였지? 엄마는 손전등을 내 손에 쥐어주며 말했어. 밖에 나가기 전에 전부 치워놔. 그리고 설명도 제대로 하고. 나는 최대한 깨끗하게 치우려고 했어. 근데 일부 털은 카펫 깊숙이 박혀 있었어. 마치 무거운 무언가가 거기서 계속 잠을 잔 것처럼. 제시는 며칠째 실종 상태였어. 설마 내 방에서 지냈던 건가? 근데 어떡해? 우린 애완동물 용품도 없었는데. 그보다 더 이상한 건 그럼 지금은 어디 있는 거지? 나는 방 안을 샅샅이 뒤졌어. 엄마는 내가 대청소하는 줄 알았겠지만 사실은 흔적을 찾고 있었지. 옷장 안엔 발자국이 있었고 방문 아래쪽엔 흙이 묻어 있었어. 분명 무언가가 이 방 안에 있었어. 근데 대체 뭘 했는지는 알 수 없었지. 그래도 난 확신했어. 그건 제시였다고. 분명 제시였어. 청소를 끝냈을 땐 이미 오후였어. 엄마는 한숨 돌리라는 듯 잭슨이랑 놀다 오라고 했고 나는 곧바로 가방을 들고 잭슨 집으로 뛰어갔어. 근데 잭슨 집에 도착하기도 전에 멀리서 잭슨이 뛰어오는 게 보였어. 우린 약속한 것도 아니었는데 딱 중간 지점에서 마주쳤어. 잭슨은 내 가방을 보더니 뭔가 말하려 했지만 내가 먼저 입을 열었어. 제시, 내 방에 있었어. 내가 숨가쁘게 말했어. 침대 밑에 털이 있었어. 잭슨은 고개를 끄덕였어. 나도 알아. 어젯밤에 봤어. 뛰어와서 그런 건지 아니면 다른 이유 때문인지. 잭슨 얼굴은 창백했어. 걔는 자기 팔을 문지르면서 계속 주변을 두리번거렸지. 마치 어디선가 누군가 튀어나오기라도 할 것처럼. 잭슨이 낮게 중얼거렸어. 엄청 아파 보였어. 진짜 엄청. 내가 물었어. 어떤 식으로? 잭슨은 고개를 저었어. 그리고 시선을 바닥으로 떨군 채 작게 말했어. 털이 하나도 없었어. 얼굴도 이상했고. 나는 다시 물었어. 얼굴이 어떻게 이상했는데? 근데 잭슨은 대답하지 않았어. 그냥 팔을 더 꽉 끌어안은 채 바닥만 보고 있었지. 어떻게 이상했냐고 내가 다시 물었지만 끝내 제대로 된 대답은 듣지 못했어. 우리는 결국 도움을 받기로 했지. 힐탑은 강 동쪽에 있는 마을이라 근처에 목장 주인들이 많았거든. 그리고 목장이 많다는 건 수의사도 있다는 뜻이었지. 마리오라는 수의사가 있었어. 시내에서 일했는데 주로 소나 양치기 개를 돌보는 사람이었어. 좋은 사람이기도 했고 아이도 둘이 있었고 학교 직업체험 날에도 늘 오던 사람이었어. 우리가 병원에 들어가자마자 마리오는 뭔가 이상하다는 걸 눈치챘어. 1년 내내 모자 눌러쓴 목장 아저씨들만 상대하던 사람이었는데 갑자기 겁먹은 10살짜리 둘이 서 있으니 당연했겠지. 잭슨은 설명하려다 울어버렸고 그래서 내가 대신 이야기했어. 우리가 버려진 새끼 코요테를 발견했고 어미가 버린 것 같아서 돌봐줬다고. 근데 잭슨이 갑자기 울면서 끼어들었어. 그냥 새끼 아니야. 걔 이름은 제시야. 나는 급하게 말을 고쳐서 설명했어. 제시는 똑똑했고 귀엽고 재밌었고 우리가 간식도 주고 잘 곳도 만들어줬다고. 근데 제시가 아프기 시작한 얘기를 꺼내자 마리오 표정이 바뀌는 게 보였어. 그땐 단순히 걱정하는 줄 알았는데 지금 생각하면 아니었어. 그는 아마 광견병이나 피부병 같은 걸 의심했던 거야. 마리오가 물었어. 덜이 다 빠졌다고? 그리고 지금 너희 집 근처 어딘가에 있다는 거고. 내가 말했어. 아니면 창고요. 잭슨이 훌쩍이며 말했지. 캠핑장 근처 창고에 둥지를 만들어줬어요. 지금
거기 있을 것 같니? 거기거나 잭슨 집이요. 내가 말했어. 잭슨이 어젯밤에 봤대요. 마리오는 잭슨 어깨를 토닥이며 물었어. 정말 걔가 맞았어? 코요테는 원래 많잖니. 잭슨은 작게 중얼거렸어. 목소리를 알아봤어요. 마리오는 그 말을 이해하지 못한 것 같았어. 하지만 분명 불안해 보였지. 뭔가 말하려다가 차마 말을 하지 못하는 느낌이었거든. 결국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전화기로 향했어. 조금 도움을 받아야겠다. 그가 말했어. 이건 내 전문 분야가 아니라서. 근데 우리랑 마리오 생각은 완전히 달랐어. 우리는 제시를 치료할 약을 원했지만 마리오 눈에는 병든 야생동물이 아이 둘에게 집착하고 있는 상황처럼 보였던 거야. 물론 우리가 좋은 마음으로 돌본 건 맞지만 그는 우리가 위험하다고 생각했어. 우리는 계속 무슨 약 먹이면 돼요? 하고 물었지만 마리오는 대답하지 않았어. 대신 동네 사람 몇 명에게 연락했고 우리 부모님한테도 전화했어. 엄마들이 도착했을 때쯤엔 밖에 트럭 3대가 서 있었어. 그중 2명은 사냥용 소총까지 들고 있었고 잭슨은 거의 패닉 상태였어. 제발 죽이지 말라고 어른들한테 계속 설명하려 했거든. 근데 아무도 안 들었어. 나는 아무 말도 못했고 계속 머릿속에서 잭슨 말만 맴돌았거든. 얼굴이 이상했어. 대체 어떻게 변했던 거지? 우리는 몇 시간 동안 병원 안에 갇혀 있었어. 잭슨 엄마는 가게 때문에 먼저 나갔고 우리 엄마는 갈 곳이 없어서 같이 남아 있었어. 우린 접수실 낡은 TV를 보며 기다렸지. 그동안 마리오는 사냥하러 간 사람들이랑 같이 움직이고 있었고 2시간이 훌쩍 지나서야 엄마한테도 전화가 왔어. 은행 관련 문제 때문에 아빠 서명이 필요하다는 거였어. 엄마는 결국 우릴 집에 데려다 놓고 절대 밖에 나가지 말라고 했지. 바로 방으로 들어가 문 잠그고 누가 와도 열지 마. 한 발자국이라도 나오면 니들 게임기 전부 분쇄기에 갈아버릴 거야. 엄마 목소리가 너무 진지해서 우린 아무 말도 못했어. 그렇게 잭슨이랑 나는 내 방 안에 갇히게 됐지. 엄마는 문을 닫고 전화 붙잡은 채 급하게 나가버렸고 방 안에는 우리 둘만 남았어. 잠시 조용히 앉아 있었는데 잭슨이 쓰레기통 안 털뭉치를 보더니 이상하게도 별로 놀라지 않았어. 그리고 작게 말했지. 배 못 찾을 거야. 내가 물었어. 왜? 잭슨은 만화책을 넘기며 중얼거렸어. 사람들은 코요테 찾고 있잖아.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들었어. 근데 제시는 이제 코요테처럼 안 생겼어. 저녁쯤 되자 집 밖으로 트럭들이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했어. 사람들이 웃고 떠드는 소리가 들렸고 누군가는 환호까지 하고 있었지. 내 방 창문 끝으로 살짝 몸을 내밀면 트럭 짐칸이 보였는데 거기엔 죽은 코요테들이 여러 마리 실려 있었어. 사람들은 다들 안심한 표정이었지. 서로 등을 두드리고 웃고 있었고 특히 나이 많은 남자 한 명은 가장 많이 잡았다며 영웅 취급을 받고 있었지. 내가 작게 물었어. 제시도 잡힌 걸까? 잭슨은 창밖도 안 본 채 말했어. 아니, 저 안에 없어. 어떻게 알아? 잭슨은 잠시 침묵하다가 말했어. 그냥 알아. 나는 망설이며 물었어. 우리 말해야 하는 거 아닐까? 잭슨도 잠깐 고민하는 표정이었어. 너 진짜 말하고 싶어? 솔직히 나도 모르겠더라. 제시가 다시 괜찮아졌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지만 저 사람들이 제시를 살려줄 거라는 생각은 전혀 안 들었거든. 근데 또 정말 병든 상태라면 우리가 뭘 할 수 있었을까? 결국 우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 그날 밤 잭슨은 우리 집에서 자기로 했지. 엄마는 핫도그랑 감자튀김을 해줬고 우리는 밤늦게까지 컴퓨터 게임을 해도 된다는 허락까지 받았어. 분명 평소 같으면 엄청 신났을 텐데 그날은 아니었어. 우린 무서웠거든. 제시 얘기를 하면 사람들이 걔를 죽일 거고 말하지 않으면 그 이상한 존재가 어딘가를 돌아다니게 되는 거니까.
그래서 우리는 아무 말도 안 한 채 게임만 붙잡고 있었어. 마치 게임 속에서라도 답이 튀어나오길 바라는 것처럼. 자정이 넘어갈 무렵 우린 결국 자기로 했어. 양치하고 돌아왔을 때 잭슨은 이미 바닥 침낭 안에 들어가 있었지. 나는 침대 위로 올라가 만화책 몇 권을 치운 뒤 누웠어. 기도를 하고 눈을 감으려는데 뭔가 부스럭거리는 소리가 들렸어. 고개를 들자 잭슨이 몸을 일으킨 채 창밖을 보고 있었어. 나도 그쪽을 바라봤어. 그리고 그때 잭슨이 아주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어. 들려? 나도 뭔가 들리긴 했어. 근데 무슨 소리인지 설명할 수가 없었지. 코요테 소리도 아니고 사람 목소리도 아니고 새 소리도 아니었어. 내가 물었어. 저게 뭐야? 잭슨이 창밖을 보며 대답했어. 말하고 있어. 나는 침대에서 내려와 창문 쪽으로 살금살금 다가갔어. 그리고 아래를 내려다봤어. 마당에 누군가 서 있었어. 우리 또래 정도 되는 크기, 긴 갈색 머리를 가진 사람. 나는 숨을 삼켰어. 누가 있어. 그러자 잭슨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 얼굴 이상해? 나는 잭슨을 돌아봤다가 다시 창밖을 봤어. 근데 사라졌어. 잠시 뒤 현관문 긁는 소리가 들렸지. 마치 개가 안으로 들어오려고 문을 긁는 것 같은 소리. 나는 재빨리 잭슨 옆으로 기어 내려갔고 우린 손전등 하나만 붙잡은 채 바닥에 바짝 붙어 있었어. 심장이 너무 빨리 뛰어서 숨소리 때문에 다른 게 잘 안 들릴 정도였어. 그때 또 긁는 소리. 그리고 무언가가 집 서쪽 자갈길을 전력 질주하는 소리. 정원 덩굴 지지대 위로 무거운 게 올라탄 듯 삐걱거리는 소리. 그 뒤로는 한동안 조용했어. 근데 바람까지 강해지기 시작하면서 소리 구분이 더 어려워졌어. 저게 나뭇가지 부딪히는 소린지 누가 계단 올라오는 소린지 도저히 알 수가 없었거든. 잭슨은 결국 의자를 끌어와 방문 앞을 막아버렸어. 혹시 모르니까. 그러더니 갑자기 고개를 들고 묻더라. 너네 집 다락 있어? 있긴 해. 거기로 들어올 수 있어? 나는 잠깐 생각하다가 말했어. 지붕 타고 올라오거나 마당에서 제일 높은 나무 기준으로도 한 3m는 뛰어야 될걸? 그 순간 잭슨 표정이 굳었어. 근데 그가 천천히 말했어. 만약 걔가 그걸 할 수 있으면? 나는 아무 말도 못했어. 우린 숨을 죽이고 귀를 기울였어. 근데 들리는 소리가 너무 많았어. 잭슨은 결국 침대 밑으로 숨어버렸고 나는 방문 앞 의자를 치우기 시작했어. 근데 의자가 책상 모서리에 부딪히면서 쿵 소리가 크게 울렸지. 그 순간 심장이 총 맞은 것처럼 철렁 내려앉았어. 그리고 바로 그때 위층에서 소리가 들렸어. 리듬감 있는 소리. 발소리 같았지. 순간 머릿속을 스치는 생각이 있었어. 설마 그래서 내 방에 들어왔던 건가? 옷장 안에 다락으로 올라가는 문이 있었을 수도 있어. 하지만 확인하러 갈 생각은 없었어. 잭슨은 침대 밑에 숨어 있었고 나는 부모님을 깨워야 했거든. 나는 복도로 뛰어나가 부모님 방까지 전력 질주했어. 문을 두드리며 열려고 했지만 잠겨 있었지. 잠시 뒤 엄마가 문을 열었어. 머리는 헝클어져 있었고 아빠는 아직 자고 계셨어. 나는 숨을 몰아쉬며 속삭였지. 다락에 누가 있는 것 같아. 엄마가 눈살을 찌푸렸어. 뭐? 누구? 나는 거의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 코요테. 그 말을 들은 엄마 표정이 순간 풀어졌어. 피곤한 사람 특유의 또 이상한 소리 안에 하는 표정. 근데 그 직후 위에서 무언가 크게 떨어지는 소리가 났어. 엄마랑 나는 동시에 천장을 올려다 봤지. 그건 마치
다락문이 열리는 소리 같았어. 엄마는 바로 아빠를 깨웠어. 아빠는 옷장 안에서 야구 방망이를 꺼냈고 엄마는 그 뒤를 따라 붙었어. 아빠가 먼저 내 방으로 들어갔지. 방망이를 휘두를 준비까지 한 채로. 근데 방 안에는 아무도 없었어. 아빠는 곧장 옷장 쪽으로 갔고 그 순간 우린 그걸 봤어. 옷장 문이 열려 있었고 천장 다락문도 활짝 열려 있었어. 엄마는 곧바로 창밖을 봤지. 그때 낮게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어. 침대 밑에서. 내가 떨리는 목소리로 불렀어. 잭슨? 잠시 정적이 흐른 뒤 아주 작은 목소리가 들렸어. 여기 있어. 걔도 여기 있어. 순간 우리 모두 천천히 침대 아래를 내려다봤어. 잭슨 목소리는 거의 울먹이고 있었어. 나랑 같이 있어. 나는 뒤로 한 걸음 물러났어. 그리고 침대 밑 어둠 속에서 그 얼굴을 봤어. 길게 늘어진 얼굴, 입가가 귀끝까지 찢어진 것처럼 올라간 미소, 사람 피부 위에 거칠게 붙어있는 갈색 털, 그리고 커다란 노란 눈. 그건 잭슨 옆에 웅크리고 있었어. 하지만 곧 천천히 고개를 돌려 날 바라봤지. 입을 벌린 채 침을 흘리면서 맛있는 걸 보기만 하면 늘 그랬던 것처럼 그 존재는 입을 크게 벌렸어. 그리고 안쪽 깊은 곳에서 이상한 소리가 울려나왔어. 텅 빈 배가 꾸르륵거리는 것 같은 소리, 귀괴하게 뒤틀린 목소리. 그 목소리가 억지로 몇 개의 음절을 밀어냈어. 예쁜 여자애. 그게 정말 반가워서였는지 아니면 다른 이유였는지는 아직도 모르겠어. 근데 다음 순간 그 존재가 침대 밑에서 튀어나왔어. 엄청난 속도였어. 그대로 나한테 달려들었고 나는 문 밖으로 날아가듯 밀려났어. 아빠는 그걸 머리채처럼 붙잡고 억지로 방 안으로 끌어당겼지. 그 존재는 짐승처럼 으르렁거리면서 괴상한 비명을 질렀어. 엄마는 문을 닫으며 소리쳤어. 붙잡아! 그 뒤로 1분 가까이 끔찍한 소리가 이어졌어. 비명, 으르렁거림, 짖는 소리, 유리 깨지는 소리. 뭔가 무거운 게 얇은 몸에 계속 부딪히는 둔탁한 소리. 누군가는 고통스럽게 비명을 질렀고 방 안에서는 짐승 같은 울음소리가 터져나왔어. 한순간은 진짜로 문이 부서질 것처럼 흔들렸어. 그리고 갑자기 조용해졌어. 나는 떨리는 손으로 문에 손을 올렸어. 그때 안쪽에서 기침소리가 들렸어. 그리고 엄마 목소리가 들렸어. 이상할 정도로 차분한 목소리였지. 들어오지 마. 경찰 불러. 내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 엄마. 아래층에 가. 그리고 경찰 불러. 사고가 났다고 해. 그래서 나는 그대로 했어. 경찰이 왔고 구급차도 왔어. 아빠는 들것에 실려 나왔어. 뭔가에게 손가락 2개를 물어뜯겼고 한쪽 눈은 완전히 긁혀나간 상태였어. 병원에서 살리려고 했지만 결국 그 눈은 잃었어. 엄마는 손목 쪽에 깊게 물린 상처가 있었지만 몇 반을 꿰매는 정도로 끝났고 나는 방 안을 제대로 보지 못했어. 근데 스쳐 지나가며 본 것만으로도 충분했어. 내 방이 거의 핏물로 뒤덮여 있었거든. 나중에 잭슨 엄마가 와서 우릴 데려갔어. 잭슨은 끝까지 침대 밑에서 안 나오려고 했대. 어른들이 억지로 끌어냈다고 했어. 나는 끝내 그 애가 침대 밑에서 뭘 봤는지 묻지 못했어. 잭슨도 평생 말하지 않았고 그 애가 확실하게 말한 건 단 하나였어. 제시는 도망갔어. 창문으로 나갔어. 나는 어떻게든 잭슨을 안심시키려고 했어. 그거 제시 아닐 수도 있잖아. 도둑일 수도 있고. 하지만 잭슨은 고개를 저었어. 그리고 아주 조용히 말했어. 머리핀
그대로였어. 그날 밤 이후로 거의 20년이 지났어. 시간은 흘렀고 우리 가족도 살아갔어. 하지만 아빠 몸엔 아직도 흉터가 남아있어. 엄마도 마찬가지야. 다만 엄마는 잘 가릴 뿐이지. 부모님은 끝까지 그날 일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어. 그냥 야생동물이었다고 말했지. 어두워서 잘못 본 거라고. 근데 솔직히 진심으로 그렇게 믿고 있는지는 모르겠어. 분명 봤을 거야. 그 얼굴을. 하지만 우리 가족은 원래 그런 얘기를 하지 않는 사람들이었어. 우리는 결혼식 이야기나 하고 생일 선물 이야기나 하고 가끔 말 많아지면 아빠가 풋볼 얘기 좀 하는 정도였어. 아빠는 원래 덴버 출신이었거든. 경기 침체가 시작된 뒤 우린 결국 덴버로 이사 갔어. 잭슨이랑은 성인이 된 뒤에도 연락은 이어갔지만 1년에 한 번 페이스북 안부 주고받는 정도였어. 그래서 지금 이 이야기를 쓰는 거야. 올해 초였나? 잭슨한테 연락이 왔어. 걔는 먼저 연락하는 타입이 아닌데 근데 메시지는 없었어. 그냥 사진 링크 하나만 덜렁 와 있었지. 작년 7월 4일 힐탑 시내에서 축제가 열렸대. 칠리 요리 대회 사진도 있었고 트랙터 행사 사진도 있었어. 사람들 웃는 사진도 잔뜩 있었지. 근데 그중 딱 한 장이 너무 이상했어. 끝에서 두 번째 사진이었는데 지역 목사랑 그의 아내가 상장 리본을 들고 서 있는 사진이었어. 근데 사진 왼쪽 구석을 자세히 보면 한 여자가 서 있었어. 키가 작고 엄청 아름다운 여자. 긴 갈색 머리. 그리고 선명한 노란 눈. 귀 옆에는 분홍색 머리핀이 꽂혀 있었어. 파란 해바라기가 달린 채로. 이야기는 이렇게 끝이 납니다. 이번엔 김윤의 시선으로 보겠습니다. 이 이야기가 더 무서운 이유는 제시가 처음부터 끝까지 단 한 번도 인간을 공격하려고만 했던 존재처럼 보이지 않았다는 점이에요. 오히려 제시는 정말로 인간이 되고 싶어 했던 것처럼 보이죠. 처음엔 단순히 귀여운 행동처럼 느껴집니다. 두 발로 서고 사람 음식을 좋아하고 사람 말을 따라 했다고 봐야 될까요? 아무튼 그리고 예쁜 여자애라는 말을 들으면 행복해하는 모습까지. 하지만 이야기가 진행될수록 그 행동들은 점점 이상해지기 시작하죠. 특히 가장 소름 돋는 건 단순히 흉내만 낸 게 아니고 사람이라는 존재 자체를 배우고 있었다는 느낌이에요. 약간 사람처럼 걷는 법, 먹는 법, 말하는 방법. 그리고 마지막엔 사람의 얼굴까지 흉내내려고 했죠. 사실 세계 여러 민담이나 전설 속에도 이런 존재들은 자주 등장합니다. 대표적으로는 미국 원주민 전설 속의 스킨워커, 일본의 키츠네, 한국 설화 속에 둔갑하는 짐승들처럼요. 이 존재들의 공통점은 하나예요. 처음에는 늘 아주 가까운 존재로 다가오거든요. 귀엽고 익숙하고 경계심을 풀게 만든 다음에 천천히 인간의 모습을 배워간다는 점이에요. 근데 이 마지막 장면이 되게 의미심장했어요. 거의 20년이 지난 뒤에도 제시가 살아있는 것 같은 느낌을 받게 했잖아요. 마치 사람들 사이에 섞여서 살아가고 있는 모습처럼. 아니면 저는 이 생각도 들었어요. 작다고 해서 누군가의 아이로 다시 태어났나? 이런 생각도 했어요. 왜냐면 시간이 20년이나 훌쩍 지났기 때문에. 동물이지만 너무 인간이 되고 싶었다거나 아니면 어떤 혼 같은 게 그 코요테 몸속에 실려 있었던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그리고 어쩌면 제시가 가장 듣고 싶어 했던 말은 단순한 칭찬이 아니었을지도 몰라요. 왜냐면 세상에서 제일 예쁜 여자애란 말에 굉장한 반응을 많이 보였잖아요. 그게 그냥 단순 칭찬이 아니고 자신도 인간으로 인정받고 싶었다는 말이었을지도 모르겠어요. 오늘 비망록은 여기까지입니다. 밤길 조심하시고요. 낯선 것이 너무 인간처럼 행동한다면 조금은 의심해보세요. 그럼 다음에 만나요.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기는 김윤의 비망록입니다.